안녕하십니까. 전문 패널들과 함께 정치 시사 현안을 분석하는 MBN 뉴스와이드 김만임입니다.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이 계속 발견되는 가운데 방사청과 방위사업 비리 의혹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낮에는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순방외교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추경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주목되는 대목도 있고 여러 변수가 남아있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었습니다. 오늘 MBN 뉴스와이드에서 6분의 패널과 함께 분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번째 주제 주시죠.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밑그림 100대 국정과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어떻게라는 물음표입니다.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낮에 정당 대표들을 오찬이어서 바로 이어서 오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청사진을 공개를 했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정신 이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첫 번째 국정과제는 무엇보다 적폐청산이다. 이것은 그냥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만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제안 99건을 반영했다. 그래서 매년 말에 또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큰 구호로서 국가 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5대 국정 목표는요. 5개 대강 보자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이거는 말 그대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정부. 즉 국민 주권을 반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이미 나왔다시피 지난 정부 때 또 거론됐던 경제 민주화를 포함한 격차 해소의 문제입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안전 문제를 포함한 복지 문제까지 국가에 대한 의무, 책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강조했던 지역 균형 발전 문제입니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 역시 우리 한반도, 대북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문제를 중점에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패널들이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좀 질문을 던집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 운영 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 재정 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을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오늘 국정과제 발표를 보니까 명칭을요.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과거에 우리가 그 출판 기념회를 언제부터 북콘서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오늘 이거를 가지고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콘서트 기획을 잘했던 어느 청와대 기획의 기재가 마지막 작업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던데 오늘 발표에서 주목되는 부분 이정구 실장 웃었는데 어느 번 대목이 주목됐습니까? 네, 참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5대 국정과제, 5대 국정 목표에 그다음에 100대 과제에 487개의 실천 과제 이걸 다 설명을 하시려니까 참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논제들이 나왔는데 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이것들을 매년 이렇게 점검하고 하신다면 5개년 계획인데 네. 근데 개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물론 오늘 개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국민이 뭐 주도하는 그런 개헌이다 해서 이제 물론 국회에서 이 개헌 특위에서 이렇게 이 주도를 해야 된다라는 언급을 하셨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어쨌든 약속을 하셨던 개헌이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5개년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게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많은 변수가 남아있는 중장기적인 과제도 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특별하게 패널들이 어느 부분에 주목할까 제가 하나씩을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서영호 소장. 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도 좋고 검찰 개혁, 검찰 독립도 좋은데 국민들에게는 내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중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분에 얘기하고 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이라든가 예.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국공립 어린이 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치매 국가 책임제 등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이런 세세한 국정 과제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부분에 특히 눈길을 끌었고 또 지켜봐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박상병 교수. 예, 사실 다 참 중요하지 않는 대목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존망을 걸고 추진해야 할 과제를 100가지를 압축을 했습니다. 큰 청사진, 투명한 정부, 그리고 또 열린 정부를 지향하는 그 의미답게 오늘 직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콘서트를 잘 봤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압권은 역시 공약 1번 또는 지난 대선 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적폐청산. 여기 저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언급을 했듯이 광화문 광장의 촛불 민심에 대한 화답입니다. 예. 새로운 대한민국. 아마 그거 가기 위한 1차적인 단계로서는 적폐청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국정농단 부처별 TFT를 구성한다든지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소환제, 대선 결선제 등등해서 상당히 많은 정치 혁신과 과거 적폐에 대한 청산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오늘의 압권은 지금 적은 대로 적폐청산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그 발표 방식도 아까 콘서트란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김진표 위원장이 바로 이어폰을 꽂고 바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TV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조금 새로운 방식 같아 보이긴 했습니다. 이재경 교수. 예, 워낙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국민과 정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 이 안에 예.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 과제와 전략,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 정의의 기반 위에서 국민 주권 시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래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제시했고 현실적인 공약을 아주 상세하게 내놓았다는 점인데 예. 앞서 여러분도 서영호 소장도 얘기했지만 저는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청년 구직 촉진 수당, 이른바 예. 청년 수당을 30만 원을 주는 걸 전면적으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예. 계획은 눈에 보였고요. 실천 가능한 것 같고 3명을 정규직을 고용하면 1명을 임금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실현성이 있고 또 아동수당 0세에서 5세까지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월 지급하는 문제, 예. 그리고 기초연금도 상향해서 2021년엔 30만 원 지급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 안에 주 그 노동 시간을 52시간으로 예.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게 실제 생활에 와닿는, 이 사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현 가능한 부분 제시한 부분이 매우 주목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전의 정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전에 사전에 인수위가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 과정에서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취임 이후에 되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또 간접적으로 언론 브리핑하는 정도였는데 이번 정부는 좀 달랐죠. 인수위가 없이 해가지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준비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국민들한테 대신 이제 발표하는 그런 형식을 띄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그 5대 국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정권에서도 항상 표방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주 새롭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 주인인 정부에서 그 적폐 청산을 국정 개혁의 1호로 삼았다는 점이 조금 더 주목할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키워드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사실 중요시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라든가 경제 평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결론은 그거겠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나 방안들이 얼마나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정권이나 다른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가 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적폐청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법무부 장관이 8개월 만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부터 검찰 개혁을 새롭게 시동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정말로 이 8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까지도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잘 될 것인가. 예. 또 하나 현재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과 그렇죠. 관련된. 예. 그 재판들이 어느 정도나 성과를 이룰 것인가. 어느 정도나 제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는 거고. 예. 지금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통령이 여러 번 애를 쓰셨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일자리 추경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고 예. 또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는 지금 상향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또한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같은 것들을 좀 일부에 없애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어서 지금 일자리 관련된 혹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한 발자국씩 떼어가고 있는 형편인 것 같아요. 예. 결론은 어느 정도나 실천할 수 있고 어느 정도나 실천 가능성이 있는가 네. 이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과 또 실행 이 부분 지켜볼 부분이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이것을 오늘 TV에서 생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 봤습니다. 원래 그걸 대비해서 지금 PT하는 방식으로 했죠. 네, 예. 봤는데 일단 형식이 좀 새로웠어요. 또 PT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용도 뭐 새로운 거 있을까 해서 봤더니 내용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좋은 말,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말 있잖아요. 네. 뭐 국민, 뭐 행복. 그럼 안 좋은 말 써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 그냥 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런 말을 나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감동을 안 받았어요. 뭐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꼭 문재인 정부에서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도 그런 걸 느꼈고 또 MB 정부 할 때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굳이 뭐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이런 발표 이거 가지고만 문제 삼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일정하게 이제 모두 까기로 예. 굳이 이런 걸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추상적으로 여러 가지 다의적인 말들 이런 것들을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을 줄까? 저는 그게 좀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아까운 시간에 생중계까지 하면서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요지는 표현 형식만 새로웠고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더라. 예. 예. 뭐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문재인 정부 이것만 문제 삼는 거 아닙니다. 예, 예. 그 전에 인수위원회들도 다 그렇더라. 예. 예. 그러니까 이전의 정부까지 포함해서 말의 성찬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무슨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하나 더 첨언하자면 아까 제1의 과제를 적폐청산을 얘기했는데요. 저는 적폐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쪽은 적폐청산의 주체고 어느 쪽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나눠서만 볼 것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하고자 하는 새 정부 스스로도 청산해야 될 적폐라든가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같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적폐청산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도 좀 해봅니다. 예,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화기애애 청와대 오찬 회동. 들러리 싫어서 불참한 제1야당 대표 왜라는 것입니다. 뭐 누군지 아실 겁니다. 좀 보죠. 메인 되고 싶었던 홍준표, 본인이 중심이 되고 싶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청와대 식사 마다하고 나홀로 수에 가서 도시락인데 청주 이번에 물폭탄 맞았던 곳에 갔죠. 지금 그 복장인데요. 왜 가지 않겠다 했고 여기는 오늘 청와대 상춘제에서 오찬에 참여했던 나머지 정당들의 대표죠. 지금 원내 5당 대표들 중에서 제1야당인 홍준표 대표만 빠진 상태입니다. 오늘 가서 오늘 적어도 민생 대표네요. 옆에서 얘기하니까 나는 오늘만이 아니라 24시간 계속해서 나는 서민 대표, 민생 대표다 했는데 오늘 작업은 1시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오늘 이런 상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주 홍준표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막말을 넘어서 오늘 불참하는 걸 두고 몽리의 대명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노회찬 의원 불참은 자기 과제에서 나온 열등감이다. 이정미 지금 정의당 새 대표는 청와대 반려견한테 줄 자리 방석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요. 그런데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들하고 재선위원들 비공개 회동이 있었는데 특히 장제원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 서로 손가락질 사태질까지 해가면서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화기애애한 4당 대표 청와대 오찬 반면에
수해 받고 봉사한 홍준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첫 번째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추가로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원내대표들을 이 자리에서 모셨어요. 아, 예. 보통 옛날에는 그냥 본관에서 했는데 이게 좀 더 성의가 있는 것 같아서.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는데 예. 또 폭염주의보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시원한데요? 네, 날씨가 더워서. 예. 예. 박근혜 대통령님 계실 때는 상승제에서 하는 거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지. 박근혜 정부 때는 거의 없었던 사용을 것 안 같죠. 했다는 예. 것 같고요. 새해 마루나 찡찡이 토리 다 안아주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토리한테 대통령님 품 대신 다른 마약 방석을 준비를 해와서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요. 토리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아, 이건 대통령께 드리는 거예요. 토리한테 토리 선물입니다. 김영란법 위반 아니에요? 김영란법 위반이 안 되겠는데.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협치를 하자. 그다음에 굉장히 대통령이 불편해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오늘 안으로 해임해 주시라고 건의드렸습니다. 징계 절차라는 거는 됐습니다. 그거 잘못 땡기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 그 예의가 없나? 이제 일하러 왔어요. 아, 일합시다. 빨리. 일합시다. 여기다 모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모아주면 임무교도 할까요? 네? 힘들어하시는 아니. 지난번에는 좀 길게 했는데 오늘 그 정우택 대표님 지역구에 수해 그 봉사활동 가기 때문에 1시간만 우리 한다는 거. 오늘 정 대표님 그 지역에 가는데 밥값은 줘야지. 배달사고 안 되면 잘 가자. 그래서 오늘 청와대 회동이 있는데 청와대 회동은 그 뭐 적절하다고 보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수해 현장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적절하지 않아서 청와대 회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애초에 가지 않겠다고 했죠. 그 이후에 지금 수해 현장 일이 생겨서 오늘 갔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상병 교수. 네, 참 모습이 좋지가 않습니다. 수해 활동을 하는데 국민 앞에 봉사를 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야 당대표를 초청을 해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등등 설명도 하고 또 구할 거는 구하고 또 야당 대표도 하실 말씀을 하시는 자리였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들러리 서기 싫다라고 하는 자세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오늘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는 협치의 자리, 아까 박주선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협치의 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되고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협치로 가는 길을 보여줬고 홍준표 대표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나대로 하나는 협치로 하나는 나대로 이 길로 가는 모습은 앞으로 우리 전국에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박주선 지금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협치에 관한 이야기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했던 걸 지금 소개했던 브리핑하는 그런 내용이죠. 네, 이정무 실장. 네, 오늘 사실 그 상춘제 장면은 보기 좋았습니다. 뭐가 보기 좋았냐면 사실은 여성 당대표들이 참 많았다. 네. 물론 이제 홍준표 대표가 빠지니까 더 많아 보일 수도 있었는데 물론 뭐 당대표가 여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치계에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진출했느냐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으로 여성 당대표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함께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광경 보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미 한 달 전쯤 5월 달에도 원내대표와 협치에 대한 어떤 회동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협치가 제대로 됐느냐. 사실 협치가 제대로 되진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뭐 상춘제에서 만났다 또 뭐 토리 뭐 그 선물을 줬다 인삼정과 선물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정말 이제 당대표 회담이든 원내대표 회담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담이 실무 회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건을 그냥 상정해서 풀어놓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도 뭔가 하나 결론은 내는 그런 실무회담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고 홍 대표의 어떤 불참이야 사실 뭐 지금 매일같이 뭐 그 비판을 해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더 재론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 얘기한 대로 그래서 원래 하면 원내 대표들이 하는 실무회담이 맞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순방 외교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들한테 일정하게 같이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대표들을 좀 오찬에 초대했다 뭐 이런 변도 있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그 야당 대표들이 새로 뽑히고 난 다음에 처음 맞는 회동이었고 특히 이제 순방의 그런 뭐 결과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네, 했었기 몇 사람의 새 때문에 대표가 이제 뽑힌 자리는 저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당 대표하고의 그런 오찬 회동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우리 그 이종근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내용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기존의 영수회담도 내용 자체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는 일단은 성공이라고 보고요. 다만 홍준표 대표가 그 뭐 여러 가지 뭐 FTA 관련된 내용을 예를 들면서 본인이 불참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나를 봐달라. 나를 봐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돕지 않겠다. 이런 선언의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시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본인이 그 영상적으로 대비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오찬하는 이쪽에 그 화기애애고 화려한 분위기하고 수해를 고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또 그리고 뭐 고추 같은 것들을 먹으면서 도시락을 되게 소박하게 마련한 모습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면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정치인의 기반은 어느 정도는 보여주었다. 일단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상황과 명분이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타당하다면 그 현장의 모습이 더 부각될 수도 있겠죠. 다만 국민들이 어느 쪽에 더 점수를 줄 것인가 이런 판단 부분은 남아 있고요. 네, 이재경 교수. 네, 이게 아마 그 새 정부의 첫 번째 그 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회동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이런 자리는 계속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과거 정부들이 보면은 많이 했던 경우는 한 10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이상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고 당 대표들하고 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협치의 시동을 거는 새로운 스타트를 한다 이렇게 좀 그 아마 의미 부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되게 진지한 대화가 오갔죠. 예정했던 70분보다도 시간이 길었고. 네, 115분 했다고 그래요.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단히 여러 가지 문제 제기, FTA 문제라든가 이런 겨루고 갔어요. 반부패 그 협의회 같은 그 회의체가 과거에 대한 정치 보복이 안 되도록 해라. 이런 부분은 사실 실질적인 성과들은 있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확인해주고 그런 거 안 한다,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밝혔죠. 그리고 박주선 그 위원장 말 속에 보면 예를 들면은 그 추경과 관련해서 공무원 증원 문제 제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일반 공무원 증원은 나도 반대한다. 하지만 민생과 안전 문제, 예컨대 소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난번 그 각 정당 후보들이 다 대선 공약으로 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박주선 위원장이 밖에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학이당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한테도 이런 의사를 잘 전달하겠다. 이건 제가 볼 때 오늘 그 추경 처리하는 문제에 상당히 그 긍정적 신호로 해석이 돼요. 네. 이런 것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것은 저런 수준의 회동에서 나올 수 있는 상당히 구체적인 저는 그 결과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홍준표 대표, 저는 정치적 의도가 명확히 있는 행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저기 있는 야당 사람들을 야당으로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아마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와 1대1로 대통령이 만나야겠다는 의사를 표력한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근데 홍준표 대표도 추경과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는 통과 처리를 하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지금 여러 군데서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추경 관련해서는 당장 보니까 이번 7월 임시국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주제도 나왔습니다. 80억 관련된 부분 예비 얘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꼭 80억이 아니더라도 타협이 가능한 수준에서 좀 타협을 보고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이렇습니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금
저런 식으로 여야를 대치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겠냐. 또 새 정부 출범 2개월인데 허니문 기간인데 대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홍준표 대표가 그런 얘기 안 듣겠어요.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왜 지금 차별을 하는가? 근데 저 위에 제목에다가 당신에다가 풀어라고 쓰는 것은 차명진 전 의원이 풀어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아시다시피 이 바둑 아마 4단이에요. 그리고 이 정치만 20년, 대통령 빼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름대로 열어낸 자기 나름대로 읽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박수선 대표는 의원도 더 이상 했을걸요. 아까 나갔던. 누구요? 박주선 의원. 박주선 의원은 그게 검찰에 많이 걸려가지고 살아났는데 급급한 정치 인생으로 일찍 홍준표 대표는 현재 대우에 걸려 있어요. 최명진 전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일정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이 자기의 어떤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는 아마 두 가지 이 계산을 한 것 같아요. 하나는 나부터 살고 일단은 적과의 관계를 갖는다. 뭐 적이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게 뭐냐? 아생연후 살타죠. 이게 지금 새누리당 아니야. 자유한국당 내부 자체가 사실 복잡해요. 홍준표 대표가 아마 지금 청와대로 달려갔다면 내부에서 아마 이 실제 다수를 차지하는 친박 쪽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다스려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과 차별화하는 것이 나중에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이 프로 정치인 입장에서 현재 이 닭대가리 표현이 좀 그렇죠. 닭대가리 입장. 아니, 그런데 닭대가리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려주셨네요. 용꼬리보다는 닭대가리. 그렇죠. 아니요, 닭대가리입니다. 동물은 대가리라고 쓴답니다. 좀 알고 쓰세요. 그런 입장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홍준표 대표의 기본 전략이 맞을지 틀릴지 저는 이제 아마 이것의 관건은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거기까지는 들읍시다. 이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두고 보기로 하고. 딱 한마디는 정말 짧게 해주세요, 이재경 교수. 네, 제가 뭐 차명진 전 의원께서 하시는 의견에 토를 달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3번 다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아가지고 3번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건 팩트에 관한 문제라 그 3번 탄압을 받아서 3번 무죄가 됐다. 이런 점은 제가 좀 서로 시청자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부정 안 했는데. 그런 취지로 정명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하시느라고 힘들어서 배팅할 그런 정치 인생은 못 살으셨다.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어느 분은 오히려 대법에 걸려 있고 한데요. 세영원 소장. 네, 저는 땡 1대0 홍준표 패배.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와의 정치적인 승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이 볼 때 이번에 홍준표 대표의 처사는 좀 째째해 보입니다. 자기 정치를 위한 작은 봉사활동으로 수해 활동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해도 국가 차원에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차원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 수해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큰 봉사인 각종 현안인 G20이라든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북핵에 대한 해결에 대한 문제, FTA 한미 FTA 그 개정에 대한 문제들, 뭐 추경이라든가 탈원전, 인사원칙, 부정부패 너무나도 국정 현안이 산적한데 그런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5당 대표들과 대통령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뒤로하고 그 수해 복구를 갖다 어느 국민들이 수해 복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별적으로 저렇게 1시간 가서 삽질 몇 번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전적인 수해에 대한 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정치를 위해서 수해 복구 현장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작은 봉사다. 오히려 제1야당 대표답게 국민을 위해서 큰 봉사, 여야가 함께 협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따라서 국민들이 이번 홍준표 대표 행보에 대해서는 맞득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표도요. 이번의 경우에 불참했지만은 다음에 해동 기회가 있을 때 참석하겠다. 뭐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또 아까 관련된 저기 판넬에서요. 장제원 의원, 김태흠 의원 서로 뭐 한국당의 전략 미스를 지적하는 부분, 김태흠 의원 삿대질하면서 약간 뭐 조금 거친 말까지 오가는 정도 내용이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자고 하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오늘
고성이 서로 오가면서 얘기했던 것인데 장제원 의원은 김 의원이 먼저 입말하고 욕했다. 같은 재선 의원인데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이런 얘기했었고 또 김태흠 의원은 철부지 같은 소리에서 그만두라고 했던 얘기다. 서로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렇게 있는데 이 관련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혁신을 이야기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독자 노선인가 아니면은 셀프 고립을 자초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예, 영상 자료 보겠습니다. 장제원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내 그만해라.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서로 원쟁이 좀 있었던 것 뿐이고 그래서 본인이 해당된 부분들을 또 전략 미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같아서 그만 좀 빨리 끝내라라고 얘기해서 좀 원쟁이 있었습니다. 국정기관에서 처음 이제 오신 행사잖아요. 근데 좀 고성이 오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누구하고? 다 아시면서. 김태흠. 아니 근데 물어보고 싶은 게 뭐야? 고성이 조금 어떤 이야기? 아니 늘 회의하다 보면 고성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김태흠 의원님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서 자기가 음성을 높였다고 말씀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김태흠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예, 독자 노선으로 새로 혁신해보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셀프 고립인가 뭐 둘 중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영희 변호사. 일단은 지금 혁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모습이 어떠한 종류의 혁신인지 내용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내부 지금 새싸움 중이고 아직까지 이게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이종훈 실장. 정당은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무조건 싸우는 싸워야 거 갖고 된다.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갈등을 풀어야 되는 문제, 또 우리의 지지자를 누구로 설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싸워야 되거든요. 혁신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당이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끼리도 싸워야 되고 정당 내에서도 싸워야 되는데 야 임마 이거 뭐 대한민국의 어떤 그 싸움 중에 마지막 단계잖아요. 민증 깔아, 뭐 나이가 얼마냐, 뭐 이렇게 욕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 그런가요? 사실 예. 거의 뭐 밥그릇 싸움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을 하고 나머지 90%는 지금 90%는 관전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세영호 소장. 네, 저는 무엇보다도 선보 후 중. 먼저 말이죠? 보수를 결집시키고 나중에 중도 합리적 보수를 결집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당의 보수층 결집을 위한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혁신 토론회를 하는 이유도 유석준 혁신위원장 및 혁신위원들을 임명하고 TK 민심잡기에 나서고 JP를 방문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선보 단계입니까? 예, 선보, 보수 강경층을 흡수하기 위한 건데, 근데 보수가 지난번 대선에도 드러났듯이 강남 서초, 강남 3구에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 이념 편향적이고 강경 보수들만 잡았는데 지금 혁신위원 몇 면을 보면 태극기 집회 연사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성완종 비리에서 홍준표를 변호한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들 이런 분들로 쭉 포진한 걸 보면 보수 중에도 합리적 보수와 중도 보수는 포기하고 강경 보수 15%에 20% 정도의 보수만 결집하겠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경쟁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에 보수 이념 재정립 관련 며칠 전에 토론회에서는 우리 조금 다른 의견들도 좀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준 전 의원의 경우는 과거에는 보수의 무게중심이 컸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가도 됐지만은 최근에 우리의 정치 지형은 진보 쪽이 강화됐다. 그런 점에서는 보수도 조금 중간적으로 좀 이동해서 중심을 잡아야만이 경쟁력 있는 보수 세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 저는 박형준 의원이 전 의원이 제 친구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네,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지금 보수 내부에서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따지는 것 자체는 사실 보수를 폄훼하고 보수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수법에 저는 놀아내는 거라고 보고 보수는 다 같은 보수예요. 그래서 사실
서로 실제 따져보면 차이도 없어요. 예컨대 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미화하느냐 안 하느냐? 유신 독재 잘못한 거죠. 그러나 지금 갖고 그걸 또 왜 또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보수의 기준을 한 가지만 얘기하면 뭘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여러 가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예. 보수는 현재의 제도를 지키고 그것을 보완한다. 현재의 제도를 지키고 보완한다. 네, 그게 보수의 가장 큰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두 분이 싸우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두 분도 차이 없어요. 차이 없습니다. 두 분 누구예요? 아까 장재원 의원하고 김태흠 의원. 김태흠 의원하고. 예. 그런데 김태흠입니다. 네, 김태흠 의원하고 두 분 다 차이가 더 없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문제가 현재 제일 차이로 여겨지는데 그것도 10월 달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역사 속으로 묻혀지는 겁니다. 뭐 그게 어떻게 됐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있지도 않는 거고. 그런 문제 갖고 따지지 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수가 이런 실질을 회복할 거냐. 그 현재 이 집권당이 뭘 잘못하느냐 이런 걸 갖고선 서로 고민을 해야지. 이 서로 이 춘궁기에 콩 한 조각도 서로 나눠 먹어야 될 형제들이 서로 지가 먹겠다고 싸워봐야 그게 뭐 배가 더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 이미지 좋게 하려고 그러고 이미지 좋게 하고 인지도 높이려고 해봐야 그것은 나중에 다 그 보수의 기반이 흐물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만 좀 싸우세요, 그 두 분. 그 얘기는 보니까 이종구 실장과 약간 다른 견해네요. 이종구 실장은 정당에서 이렇게 치고받는 것은 뭐 일상사 일이다. 다음은 너무 거친 말은 좀 그렇다. 혁신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콩 한 쪽으로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럴 때 다투는 거 아니다라고 차명진 전 의원 얘기했군요. 박상병 교수. 네,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위기는 좀 혁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진짜 그런가?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칩시다. 그럼 혁신이 뭔데요? 무슨 혁신을? 저는 그 때문부터 박형준 전 의원의 얘기를 기다려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혁신은 간판을 내리든지.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명분이고 내부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친박과 친홍의 정치적인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분개한 사람이 누구냐? 장제원 의원이에요. 그러던가 듣는 친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임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미 친박과 친홍이 서로 당내의 기득권, 이런저런 기득권이죠. 타협을 통해서 아마 타협을 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돌파할 겁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거죠. 오늘 보니까 패널들 간의 의견에 상당히 내부적으로 긴장감이 좀 돌긴 하네요. 이재경 교수. 저는 이종근 실장님 생각하고 비슷합니다. 네. 정치는 뭐 싸울 수 있어요. 안 싸우는 게 이상하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해야 되고 정당 간에도 내부 이견이 있는 게 마땅하고요. 이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가 뭐 대부분 말로 하는 건데 말의 격이라는 걸 참 이게 저런 게 여과 없이 막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요즘은 논술 때문에 중고등학생들도 신문도 보고 방송 뉴스도 보는데 교육에 매우 안 좋지 않습니까? 저런 걸로 뭐 저 말 한마디에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게 판명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발 좀 이렇게 그 국민들 보고 어린 학생들 그 교육에 도움 안 되는 저런 식의 막말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 드네요. 일단은 뭐 서로 다툴 수 있는 것이다. 여러 가지 뭐 입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말의 격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 이종근 실장도 그런 지적을 했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잘 본다면 혁신의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저것은 안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22년 만에 물난리 그런데 관광성 연수 같다. 강제 귀국한 도의원님들 귀국할 거라고 했었는데 귀국했나 보죠. 배짱 큰 일부 충북 도의원들 물난리 뒤로 하고 유럽으로 했습니다. 아다시피 정말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2년 만에 바로 며칠 전에 물폭탄이 났었는데요. 물폭탄으로 6명이나 사망하고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지금 보통 170억 나오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지역의 도의원들 특히 행안위 의원들이 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기자회견하고 나서 관광을 떠났습니다. 관광 스케줄 보면 대부분 좀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실제 목적보다는 관광성이 굉장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갔느냐라는 것인데 오히려 지난해부터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탄핵 정국이 있어가지고 연기했고 또 한 차례 연기한 터라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의원들은 지금 땀 흘리면서 여러 가지 그 도민들과 같이 또 어려운 또 수재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대신 그 때문인가 더 열심히 현장에 홍준표 대표가 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땀도 흘리고 했었는데요. 당연히 주민들로부터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그래서 출발했는데 귀국할 거라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아까 제가 시점으로 봐서 귀국했나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양당 보니까 자유한국당 4명인데요. 자유한국당 소속이 3명이고 민주당 소속 1명인데 양쪽 당에서는 모두 다 지금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의 징계가 나올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무감각한 것인가? 아니면 무슨 배짱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잘해보겠습니다. 국당 의원이 3사람이라고 했는데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총장이 모으셨으니까 바로 징계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좀 그 정무 감각이 없네요. 네? 그렇게 이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또 여행을 중지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어떻게 돌아옵니까? 아직 소식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열심히 놀고 있는 모이지. 항상 해외 연수의 목적은 선진지 견학과 그곳에서 본 경험들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그분들이 갔다 오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포털에서만 검색해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뭐 일정이 계획됐다 하더라도 자기 이 지역에 이렇게 천재지변이 있으면 이것들을 상대국에 연락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양해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떠났는데 이것 정말 어떤 배짱인가 아니면은 상황에 대해 정말 무감각한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이재경 교수 제정신 물음표 써놨네요. 제정신 아닙니다, 이 사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분들은 뭐 내년 다가올 지방선거를 당연히 포기했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 22년 만에 정말 물폭탄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갈 생각을 했는지 아마 이건 도저히 저런 분들이 어떻게 그 도의원이 됐는지도 불가사의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저분들은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에 그 각 정당들 해당 그 정당은 아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즉시 아마 초강력 징계를 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차제의 이 그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지방의회 분들의 그 외유성 연수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분을 한번 완전 한번 손질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돈이 1인당 한 500만 원 550이었대요. 거기에 이제 본인 비용은 부담은 50만 원밖에 안 한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무슨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공개된 걸 보면 그게 무슨 뭐 외유가 대부분이지 뭘 연수하겠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무슨 연수를 하라고 그럼 얘기하신 대로 지금 그런 특히 연수에 관련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더불어서 최근에 나왔던 특수활동비도 정비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네, 저도 뭐 같은 얘기고요. 무개념 도의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건 이분들이 떠나기 전날 그 충청북도 이 지역을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떠났습니다.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지 그 근거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분들이 아직까지 어떤 해명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잘못된 혹은 할 말이 없는 행동은 지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박상병 교수. 네,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충청북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또 자신의 신분이 뭔지, 또 충북 도민들이 자신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충북의 도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징계를 내릴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가끔 중앙정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중앙정치는 중앙의 언론의 감시가 조금 더 잘 되는 편이죠. 그런데 조금 지방은 그런 건데 앞으로 분권이 강조가 된다면 우리의 정치 영역에서 지방의 역할이 점점 비중이 커질 것인데요. 그만큼 이런 것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많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서양호 소장. 네.
그 충주 지역의 물폭탄으로 6명이 사망하고 45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피해는 170억이 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두 가지 행위로 나타난데요, 의원들이요. 하나는 관광성 연수를 간 분들입니다. 김학철 도의원 자유한국당, 박봉순 도의원 자유한국당, 박한범 도의원 자유한국당, 최병윤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에 반면에 수해 복구에 비질땀을 흘렸던 분들이 있습니다.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 및 의원들은 이렇게 수해 복구에 나섰는데 도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명진은 준비 다 됐나요? 네. 예. 뭘 쓰고 있어요? 예. 아, 저기 또, 아니, 제 순서가. 빨리 저도 남아있었습니다. 예. 아, 다른 분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제가 볼 때 이분들이 과연 제정신이 아닐까. 예. 글쎄, 제정신 아니겠어요? 다만 이분들이 지금 상황을 착각한 거 아닐까. 신보드 피플. 자기네 나라에서 지금 물난리가 나서 저기 베니스에 베니스도 이제 가서 하여튼 일정하게 보드 피플 한 게 아닌가. 근데 지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베니스가 지금 요즘에 그 소위 말하면 수면이 5cm가 높아져가지고 웬만한 데는 다 잠겼다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상황을 잘 모르고 그래서 했다. 아마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지금 화면에 안 잡혔는데 다른 패널들 두세 분이 웃었는데 우는 표정이 좀 각기 좀 다양했습니다. 예. 이정우 실장. 아까 홍준표 대표가 정무적 감각이 떨어졌다 이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을 제가 좀 설명을 하면 자 이제 물난리가 나던 재난이 벌어졌을 때 기자들이 제일 먼저 이거부터 따져요. 의원들, 도의원들, 시의원들 혹은 지자체 그 장들 지금 혹시 외유 나갔나 혹은 군 관계자가 외유 나갔나 골프 치나 그거부터 사실은 기사거리로 찾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는 곳이 베니스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 의원도. 예, 뭐 그래서 베니스, 파리 뭐 여러 군데 갔죠. 1986년에 한번 물난리가 나서 뭐 세계적으로 크게 뭐 문제가 됐었고 또 2009년에도 베니스가 물난리가 났더라고요. 벌써 두 번의 큰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혹시나 거길 배우러 갔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정무적 감각이 있는 건가요? 야,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좀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예. 며칠 전에 얘기했었죠. 탈북인인데 국내에서 방송 활동됐던 탈북방송인의 제2북 미스테리. 최근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신변 정리 흔적은 없고 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조금 보죠. 지금 국내에서 활동했을 때는 임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가기 전에 지난 4월 달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글을 남겼는데 왜 이렇게 넘어갔을까? 가서는 지금 남조선 생활이 지옥 같았다, 지긋지긋했다라고 지금 했는데 정말 그 말 어떻게 된 것인가? 주변 사람들 그동안 했다는 얘기 있죠. 4월에 팬들이랑 생일 파티도 했고 또 신변 정리도 하지 않았었고 방송 활동도 잘했다. 또 중국인 남편 만나러 중국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고요. 심지어는 그 가상 결혼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그 옆에 다른 팀으로 했던 야구 선수 출신 양준혁 씨도 봤을 때 상당히 적응을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탈북 여성으로 그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이소율 씨 의견에 따르면 아마 북쪽에서 협박 고문받고 이런 식의 지금 방송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 탈북인이죠. 안찬일 소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부터 중국 쪽에 보면은 연애 활동하는 탈북인 납치 지령 소문이 돌았다 이런 얘기고 납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좀 사실 확인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북한 관련 여러 가지 얘기는 탈북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도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보면은 전혀 엉뚱한 결과도 나오기도 해서 여러 가지가 사실 미스터리인데 남는 의문점은 뭔가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북한 TV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저도 솔직히 화가 났거든요. 화가 나지만 들을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살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에요. 진짜. 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에 살던 눈빛과 그 북한 눈빛이 엄청 달라요. 진짜 한국에 살 때는 엄청 초롱초롱했었어. 또 이게 누가 봐도 협박당하고 거기 가서 진짜 고문당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진짜 막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얼굴이잖아. 이게 보면은 뭔가 여기도 지금 부었는지 뭐 얼굴도 비대칭이고 약간 맞은 건지 뭐 어쩐 건지. 제가 볼 때는 강제 납치가 한 20%, 그 나머지 한 80%가 자진 월북. 지난 봄 3월부터 중국 일대에서 그 북한 공안과 중국 공안이 협력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연애 활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 납치해서 뭔가 그 한번 시범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지령이 있었다는 소리 들려왔습니다. 남들 세상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다. 저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제 너는 지금 지은 죄가가 있는데 적의 땅을 밟는 순간 적세를 청살당할 것이다. 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 한 생각 죽어도 저국의 품에 돌아가서 어머니 아버지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저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까 그 이소율 씨는 탈북인으로서 지금 BJ 활동하고 있죠. 이소율 씨 발언 그거였는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첩인 경우는 간첩은 아니다. 왜냐하면 간첩인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TV에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신변 숨기하는데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라고 본다고 해서 간첩은 아니다.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우선은 국내에서 살던 때 눈빛하고 지금 TV에 나왔을 때 눈빛이 다르다. 이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협박당하고 고문당한 것 아니냐. 살려달라는 얼굴이다라는 것인데 뭐 하나의 해석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의문점에 관해서 제가 패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답은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의 전문가니 또 탈북인이 해서 이런 방송 나와서 해설 한번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처형당했다는 사람이 다시 나오고 한다든가 막 하도 좀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의문점은 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서영우 소장. 네, 일단 월북 경위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탈북하고 중국에서 음란방송 VJ를 했다 그러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명 방송인으로 됐다가 다시 재입국을 했는데 이분이 강남에서 음란방송 BJ는 아니라고 네, 경찰은 네. 확인해 줬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저 언론 보도 보고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구문입니다. 그거. 예, 연예인 꿈꾸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배달 사고 해결하러 중국에 간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남겼다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배달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자기가 번 돈을 북한에 있는 그 부모라든가 친척들에게 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북을 접촉하고 그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다시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월북에 대한 경위들이 파악이 돼야 되는 게 관계 당국들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최근에 그 다시 재입국한 케이스가 25명인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중에 5명 정도인가가 다시 또 다시 한번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좀 하나인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이재경 교수. 예, 뭐 진짜 아직 의문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지금 보도되고 있는 언론 내용도 그래서. 한 사람을 꼭 주목하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아마 자진 재입국 가능성은 현재 나온 그 의혹 제기로 보면 자진 재입국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아마 부모님들이 거기 계시니까 지금 아마 탈북한 분들 중에 북쪽에 그 부모님들이 계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의 브로커들하고 연결을 해서 아마 뭐 송금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접촉을 하거나 또 심지어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는 이런 과정들이 꽤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해서 잘못해서 아마 납북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런 현재까지 상황을 가지고 제가 추론해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관계 당국이 좀 잘 이 경위를 파악해서 대책을 잘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노영희 변호사. 일단 저는 이분이 그 텔레비전이나 이런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정말로 본인의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이중적인 모습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적응하는 게 어렵고 상당히 문화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외롭고 그리고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하고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정말로 어땠는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했을 가능성 혹은 본인이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실장. 네, 지금 사실 임지연 씨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일 소장을 비롯해서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또 이렇게 북한 전문가나 또 탈북 고위층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건 이건
납북 같지 않다, 간첩 같지 않다 이렇게 어떤 표현하는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안찬희 소장이 얘기했던 부분은 굉장히 첩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탈북 스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몇몇 개 왜 이제 만나러 갑시다라든지 또 남남북녀라든지 이런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북한을 비방하는 북한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납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있었다는 거는 국내 그 정보기관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임지연 씨가 남긴 이야기들이 뭐냐면 재산도 정리하지 않았고 직전에 팬들도 만났고 그러니까 월북하려고 했던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중요한 건 부모에 대한 걱정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지금 그 분석의 한 큰 틀이 뭐냐면 북한에서 부모를 회유를 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돌아와라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북한으로 간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가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북한 전문가들의 어떤 전언인데 어찌됐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월북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어떤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박상면 교수. 네. 이제 저희들이 방송국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은 이 탈북하신 분들을 좀 자주 만나죠. 또 바로 방송을 현장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상당 부분의 이 탈북 인사들의 발언은 북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쓴웃음만 나오는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임지연 씨가 입북한 겁니까? 월북한 겁니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뭐 심지어 앞서 화면에도 또 탈북한 다른 동료가 얘기하는 것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사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고 말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상면 교수 현재는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없다 이런 얘기네요. 차명진 전 의원.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아마 두 가지 요인이 겹쳤을 거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점. 또 하나는 아마 북에서 남아있는 친인척, 특히 부모를 어떤 인질 삼아서 여러 가지 유인책, 협박책 이런 걸 썼기 때문이다. 근데 유인책, 협박책에 관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당국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구해야 돼요. 특히 지금 제가 여기 그린 건 뭐냐면 이 탈북자들 여성들이 특히 중국을 거쳐오면서 상당히 오염된 잘못된 자본주의 문화에 상당히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식 자본주의 이런 진짜 자본주의 이런 것에 더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그 탈북자인 박상아 씨가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은 70% 이상이 노래방에서 취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의 이 현지에서 여러 가지 좀 터부시하고 본인들도 적응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중국에서 또 겪은 것을 그대로 여기서 또 써먹으려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노래방에 취직하는데 현대 뭐 우리나라가 보면 제조업 같은 데는 사실 손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런 분들이 좀 제대로 정부에서 하나원에서 잘 교육을 해가지고 제대로 적응하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그 차명진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또 이제 탈북자를 기사로 한때 이제 같이 쓴 적도 있었던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3만 명에 달하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하는 태도도 좀 포용적으로 바뀌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리 대책도 뭔가 조금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까요? 차곡차곡 쏟아지는 민감한 문서들, 청와대 지금 전 정부 문건들 얘기한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내부 의인이 있었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보도가 종종 내오고 있습니다. 뭐 같은 제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관련된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면은 뭐 답을 못 하고 있죠. 알 법한 처음이 나왔던 게
민정비서관실에 나왔던 문건 나왔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그건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관련된 사람들은 뭐 이미 지금 다른 처지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수현 대변인을 자유한국당의 쪽에서 지금 문건 공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했다고 해서 지금 고발 조치를 해놓고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전 정부 문건들이기 때문에 전 집권 세력이었던 구여당과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된 현재 여당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거 여당, 구여당과 신여당의 생각에 대한 패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의 행정요원 책상 하단 잠겨진 캐비넷에서 다량의 문건들을 발견하고 현재 분류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지난 7월 14일 민정비서관실 발견 문건 조치 절차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 두 번에 걸쳐 나오고 세 번째 지금 나왔는데 세 번째는 안보실과 국정상황실 쪽에서 나왔는데 아직은 분류가 되고 있지 않아서 공개적인 브리핑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병 교수가 먼저 해주시고요. 네. 그걸 모델로 삼아서 나머지 분들을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등입니다. 네, 부담이 큽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집권당 쪽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부에서 청와대가 통째로 붕괴됐구나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아하. 통째로 붕괴. 대통령뿐만 아니라 통째로 다 붕괴돼 버릴 것이다. 야당도 많으니까 자유한국당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엮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 네, 매일같이 아마도 신봤다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여권. 네. 현재 여권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뭐 좀 많이 발견되고 또 주말에 발표를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뭐 이 구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언젠간 또 당신들도 정치 보복을 당할 거다. 저는 뭐 각자의 어떤 이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아쉬운 건 이겁니다. 자. 모든 그 문서가 전부 다 범죄의 어떤 증거일까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관련해서도 나오고 뭐 또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예. 국정 수행과 관련한 어떤 예. 문서도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것을 너무나 막 증폭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뭐 공개하고 하는 것도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조용히 검찰에 넘기면 됩니다. 예. 매일 공개하는 것도 호들갑이다. 우상호 예. 원내대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정근 시장이 지적한 대로 일단은 큰 틀로 보자면 이 정부의 청와대 문건이다. 그 자체가 모두가 이제 범죄 문건은 아니다. 뭐 그중에서 그동안의 국정농단하고 관련된 단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포함될 수도 있겠죠. 노영희 변호사. 네, 지금 국정개혁 1호 과제가 적폐청산인데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을 위한 가장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지금 나온 것이다. 그래서 빼박이 적법 정보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여당에서는 반가워하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은 네. 불법적인 것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뭐 짧게 얘기해 주셨네요. 이재경 교수. 네, 그 여당은 왜 압수수색을 거부했는지 알겠다라는 게 막 속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이 자료는 압수수색을 했으면 벌써 검찰이 지금 사실상 가 있어야 될 정상적으로 네. 검찰 손에 있어야 될 자료입니다. 뒤늦게 이게 발견이 돼서 검찰에 넘어간 것뿐입니다. 사실. 그다음에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믿을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거 얘기하고 심지어 또 본말 전도식 방법으로 나오잖아요. 네. 내용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출 경위, 그 뭐 기록물을 유출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삼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이었으면 전 정권에서 이걸 처리를 하고 이관을 하고 넘어갔어요. 경우에 따라 지정 기록물로 해가지고 넘겨버렸어요. 그렇게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저거 안 해놓고 자기들이
처리 안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기록물 관리법 뭐 위반 운운하는 거 이건 정말 일종의 적반하장식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 어쨌든 앞으로 저 청와대 모든 정부 업무는 온나라 시스템을 더 아마 폐기 안 하고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새 정부도 이걸 통해가 전산화하고 저런 종이 문서는 양산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에요. 네. 서영호 소장. 네, 구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도랑 치우다가 가재 잡았다고? 이거 뭐 이미 기획돼서 국정농단 볼륨 키우려고 기획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기획으로 보고 있다. 네, 그 여당은 아유 자유한국당 가재는 개편이야? 찔리는 게 있나 보지? 국정농단 방조하더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싶은데요. 예. 근데 문제는 문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청와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초등학교 때 동네 뒷산에서 삐라 주스면 그 삐라 북한에서 만들었냐 안 만들었나 그 초등학생이 판단한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위법하고 불법한 의심이 가면 검찰에 경찰에 그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한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정치 공세로 표명하는 것은 오히려 예. 문제를 감추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심을 살 뿐이라는 거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차명진 전 의원은 구 여권에 속하나요? 그렇죠. 예. 네. 그 여권 지금 현 야당. 현 야당. 네. 그래서 우리 현 야당 중에서도 어느 당에 속하죠? 자유한국당. 예. 우리 이재경 위원이 적반하장이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이제 이 소설입니다. 따라서 이게 팩트는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건이 이렇게 많이 흘러나올까? 저는 두 가지가 아마 하나로 결합된 것 같아요. 있다. 예. 하나는 어공들이 어공 아니죠.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들이 사실 막판이 되면서 일단은 별로 충성심도 없고 흘렸다. 네, 예.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메모했던 것들을 흘리고 한 거. 그게 이제 먼저 번에 발표한 거 200몇 건이라는 것으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거. 근데 그건 차곡차곡 정리가 돼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발표되는 게 차곡차곡 정리됐답니다. 그랬나요? 최근에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용하세요. 최근에 발표되는 게 이제 늘공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저거 그림 잘 보세요.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일정하게 갖다 바치는 거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공한 사람하고 또 일부는 흘린 것하고 같이 결합돼 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큰 제목을 복합 시나리오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그래서 청와대에 계속 남아있는 늘공들은 아마 의심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하여튼 뭐 단 저의 그 시나리오 소설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결함에도 납품받고 비에도 임명. 잘못 건 전화가 아니었다면 라는 주제인데요. 이 결함은 지금 수령 관련 얘기입니다. 제목이 논란의 장명진 전 방사청장 외 어젠가를 소개했던가요? 그때도 여기가 여기 지금 자리에 있는 차명진 전 의원 이름의 X표가 들어있는데 이따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 사퇴를 했죠. 불가피한 선택이었나라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는데 둘 간의 관계는 이미 소개됐죠. 대학 동기다 도시락까지 나눠 먹던 관계였다라는 것인데 물론 본인에 대해서는 그리 친한 친구 사이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방사청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비리 논란 나와 가지고 검찰에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런 얘기가 먼저 질문은 이겁니다. 차명진 전 의원 당시 장명진 방사청장 임명할 때 김규춘 실장이 착각해가지고 차명진 전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지금 방사청장 임명을 축하한다는 식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실수 전화가 확인돼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대로 임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가상적인 좀 질문입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얼마 전 차명진 의원이 전화를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전화 저 너머로 목소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고 합니다. 방위사업청장을 맡아주세요 라는 전화가 왔다고 해서 차명진 의원이 내가 왜 방위사업청장이지? 저는 문외한인데요 라고 했더니 대통령께 보고까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와 상의해보겠다라고 했더니 김문수는 무슨 김문수? 라고 하면서 전화를 잘못 걸었네 라고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청와대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기 서영교 의원이 얘기하는 차 의원, 좀 상황을 약간 먼저 설명해 줄래요? 네, 저희가 이제 이 후배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한테요? 김기춘이요. 하면서 네, 저를 평소에 사랑하시더니 드디어 저한테 전화 주셨군요. 그랬더니 반가웠습니까? 네. 내일 아침에 임명장 받으러 오시오. 뭐요? 방사청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잘 모르는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소리? VIP라고 그러더라고요. VIP한테 다 보고가 됐어. 빨리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했죠. 하나는 진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방위 산업을 한번 개혁을 해보려고 그러는가 보다. 적임자 찾았다? 네, 저 같은 문외한한테 그걸 맡기면은 진짜 서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니까 진짜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죠?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제 정치 보스인 김문수 지사한테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김문수한테 무슨 상의는 하더니 잘못 걸었네. 그랬더니 5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잘못했다. 다음에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제 후배가 있다가 그 얘기가 재밌었는지 이제 기자한테 얘기한 게 일파만파 퍼져나갔는데 저는 지금도 그때 김문수 지사 안 꺼냈으면 다음날 청와대에 가서 받을 뻔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받을 걸 그랬나. 그래서 한번 방위 산업을 한번 계획을 할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합니다. 장명진을 차명진으로 알고 전화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김문수 지사 얘기 안 꺼냈으면 다음날 청와대 갔으면 받을 뻔했죠. 왜냐하면 장명진 후보한테는 연락이 안 갔을 테니까. 그렇죠. 갔으면 그랬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상병 교수님? 저는요 옆에 차명진 전 의원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친하고 상당히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롭습니다. 상당히 정의롭습니다. 가끔 공격도 하시던데. 생각은 저하고 아주 다 다릅니다만 나름 정의가 있는 분이고 또 방위청 외부 인사 들어가서 한 목표가 뭘까요? 계획하라고 간 거예요, 외부가. 외부 인사들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당장 카이 하성룡 사장 구속시켰을 것 같아요. 두 분 잡히니까 상당히 어울리네요, 지금 화면에. 당장 구속시켰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하여튼 아니에요? 아니 그거 했으면 서로 어렵지도 않고. 저는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봐요. 됐으면 지금 아마 우리 앞으로 방송 같이 못하고 그래서 검찰 수사에 불려다녔을 거예요. 그래요?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잘하고 안 하고가 문제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면서 원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옷 벗었거나 버티고 있었으면 검찰 수사 받게 됐을 거니까 안 하는 게 다행이고요. 저는 수리온 헬기 비리와 관련해서 저는 수리온 헬기 국방력의 국산화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는데 이 사실은 비리를 저질러서 부실을 만들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안보를 좀먹는 치명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수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안 했으면 하고요. 감사된 결과가 벌써 수사에 들어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까지 오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제가 보기엔 늦었지만 철저히 수사해서 이 방위 비리는 완전히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정윤 교수님 의견에 사실 반대하는 게 뭐냐면 왜 비리로 연루돼서 아마 이제 검찰 불려 나갔을 것이다. 본인도 속수무책이었을 것이다. 비리도 사실 좀 알아야 사실 이게 연루가 되는데 군 관련해서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용만 본인이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이용을 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아마도 가셨으면 제2의 유진용 장관이 됐을 것이다. 일단 배째라. 두 가지 의미죠. 내가 모르는데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이 비위를 이렇게 저지르라고 한다면 배째라 못하겠다 하고 아마 배째라 청장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배째라 청장에 갔으면 정말 임기를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게 봐야겠죠. 세영호 소장. 수리온 헬기가 1조 3천억 원이 들여서 개발한 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봄이나 여름에 비 새고 겨울철에 결빙되고 그래서 가을철에밖에 한철밖에 못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고추 잠자리냐라고 그랬었는데 아마도
차명진 의원이 갔었으면 네. 1번 수리온이 제대로 나르게 했을 거다. 2번 그 개혁 성향에 못 이겨서 방산비리 고발하다가 네. 역으로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될 것이다. 네. 이 박근혜 정권의 그 특유의 그 엎어치기 아닙니까? 방산비리 대신 침소봉대에서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정답은 저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은 시청자들은 1번인지 2번인지 네.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이 야 이거 뉴스와이드 패널로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 의원도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레이저 눈빛의 권력 체계에 들어갔으면은 굴종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예. 제가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5시간 버틴 사람이고요. 근데 18대 말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잘 나갈 때예요. 비대위원장으로. 예. 제가 정면에서 의총에서 정수장학회 손 띄십시오 누님 이런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냥 고초를 겪었지만 그랬어요? 지금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참 측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초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그렇게 그냥 녹록한 사람 아니에요. 박성용 사장 구속시키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노영희 변호사. 그 문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차명진 전 의원이 얼마 전에 하신 얘기가 있어요. 국회의원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신데 그러니까 너무 생계가 막막하다. 나는 생계형 패널을 전락하고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국회의원 할 때 뭐 하나 챙길 걸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만약에 차명진 전 의원이 방산청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이상한 방식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또 그러자 한편으로는 국회의원 시절 뭐 한 달에 해놨을까 좀 돈 좀 챙겼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에 또 전혀 완전히 뭐 굴복을 안 할 것이다라고는 또 믿지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좀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게 생각입니다. 네, 정치 권력과 여당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하다 보면 최고의 권력 부근에 있어야 이제 정치에 진입하기가 쉬운 건데 그랬을 때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반기를 들 것인지 따라가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세영호 소장 위에 딱 한마디를 들었네요. 네, 뭐 전 차명진 전 의원님은 의원님대로 됐더라면 국방개혁을 잘 해나가실 적임자였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수리온을 납품받은 발주처인 장명진 방사청장하고 그리고 이거 납품한 카이 사장, 그 하성룡 사장하고 상당히 그 밀접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S대학교 그 전자공학과 7공학번 동기입니다. 도시락 같이 먹었다는 소리 그렇죠. 있었죠. 그리고 카이 사장, 하성룡 사장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수리온 일기 문제에 대해서도 방산비리를 철저히 파헤치되 그 권력의 이면에서 누가 이 권력 이런 그 방산 비리의 권력을 작동했는가 이 부분 또한 놓치지 않고 검찰은 파헤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뭐 수리온 관련해서 방사청장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만뒀는데요. 같이 이제 했던 형식상으로 민간 기업으로 되어 있으면 항공우주산업 카이 같이 지금 수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19일 MBN 뉴스와이드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MBN 종합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